조광조가 임명되고 불과 1년여 뒤인 1519년 11월 15일 야심한 밤, 업무를 마치고 퇴거했던 조정 신료들 중 일부가 황급히 경복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복궁은 대낮처럼 환하게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요. 경복궁 주변에는 군사들이 쫙 깔려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궁궐로 모이고 잠시 후 신료들은 중종으로부터 충격적인 무언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의금부로 긴급 체포할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의금부에 사람을 보내 죄를 묻는 정교를 내리려 한다. 그리고 명단에 적힌 이름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삼정승을 보좌하는 정이품의 우참참부터 국가의 형벌을 관장하는 정이품 형조판서,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삼품의 육승지 전원 등 조정에서 굵직한 자리를 맡은 신료들이 이렇게 명단에 쫙 올라 있었던 거예요. 와, 좌부승지, 우부승지? 비서실.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명단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물의 이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요? 다름 아닌 중종의 막강한 신뢰를 받고 있던 조광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왕이 허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브로맨스 보이고 나서 그 1년 뒤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게. 에? 왕이 어떻게? 심지어는요, 명단에 적힌 인물들은 대부분 조정에서 조광조와 친하게 지내는 조광조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광조와 그의 세력은 단 하룻밤 만에 중종의 명령으로 의금부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중종이 조광조 세력을 단숨에 정계에서 축출한 이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묘사화. 갑자기 알죠. 일어났네요. 우리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맞습니다. 네. 바로 기묘사화. 1519년 기묘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조광조에게 적용된 죄목은 붕당조성죄였어요. 한마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붕당조성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붕당조성죄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중종이 붕당조성죄의 죄목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광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야, 처음부터 딱 그거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조광조를 파격 승진시키면서 그에게 권력을 쥐어준 사람 누구예요? 중종. 본인이잖아요. 네. 단 하룻밤 만에 조정의 퇴역 주인으로 추락한 조광조. 조광조와 중종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기묘사화가 벌어지기 1년 전인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1518년 8월 1일, 그날은 홍문관 부지학이던 조광조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오호. 그릇된 풍속을 답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더럽게 물든 것을 바로 씻어버려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주저하십니까? 조광조가 그릇된 풍속을 이어오다 보니 오늘날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한마디로 잘못된 풍속을 주저 말고 잘라야 돼. 없애버리자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 어떤 풍속? 그렇죠. 조광조가 이야기한 그 그릇된 풍속이란 무엇일지 바로 이것을 저격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소격서입니다. 맞아. 시험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소격서 폐지.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네. 소격서는 하늘과 별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도교식 관청인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가문,
그리고 홍수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왕 또는 왕비가 병에 걸렸을 때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 등의 이 종교와 관련된 행사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왕실과 민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세워진 후에도 중종대까지 소격서에서 도교식 제사를 치르는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혁을 이끌던 조광조가 이번에 소격서 혁파에 강하게 나선 것이죠. 근데 교수님, 조광조는 왜 이렇게 강하게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좀 제사 좀 하고 기도 좀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소격서 폐지에 대한 요청은 이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교적 색채가 보다 더 진해지는 성종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광조가 이제 관직에 진출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소격서 폐지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것인데요. 이단인 도교를 신봉하는 소격서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과 신하의 뜻이 항상 일치하면 참 좋을 텐데 중종은 소격서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신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면 소격서는요, 왕실 사람들이 아플 때 복을 비는 등 사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했냐면 당시 중종의 어머니, 부인, 며느리 등 이 내명부에서도 소격서 혁파 반대합니다. 게다가 소격서는 연산군대에 거의 폐지되다시피 축소되어 있었는데 중종이 즉위 후 이 소격서 관청을 수리하고 활성화시켰거든요.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정비한 소격서를 혁파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타격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총애하던 조광조와 정면 충돌하게 된 겁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단호한 뜻을 밝힌 중종. 이때 대쪽 같은 유학자 조광조는 대관들과 힘을 모아 이런 과격한 행동을 아이고. 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격서를 철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옵소니 아직 우리의 정성을 모르시는 것 같소이다. 맞습니다. 전보다 더 강한 내용의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대관이 사직하고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대관들이 중종에게 전원 사직서를 내던지는 초강수를 준 겁니다. 이건 약간 겁박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자 조광조는 기다렸다는 듯 대관들의 사직을 거론하며 중종에게 소격서 혁파를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압박하죠. 자, 그렇게 중종과 조광조를 비롯한 신료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어느덧 27일 차. 들들 볶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중종이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아. 어찌 보면 권력 차이가 엄청난데 너무 힘들죠. 결국 참다 못한 중종이 조광조와 신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자, 이때 중종의 논리 제발, 확인해 보시죠. 너희들의 주장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한 관소는 그만한 연유가 있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세종과 성종께서 태평의 정치를 이룬 것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혁파하지 않으셨다. 여기 누구 이름 나왔어요, 지금? 와, 세종. 진짜 똑똑하다. 우와. 와, 이 카드를 쓰네. 이런 선대왕들도 혁파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혁파하냐? 그렇지. 네. 그냥 선대왕도 아니야. 누구야? 맞아. 세종과 아유. 성종. 여기서 뭐 세조와 연산군은 협파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고른 거야. 못 빠져나가게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버렸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광조인데 어휴, 세종과 성종의 이름을 걸어내면 나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못 나와요. 더 이상 제시할 패가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조광조의 눈치를 보는 거야. 중종이 왕인데 그냥 싫어하면 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자, 과연 조광조 중종의 논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대답을 해. 좀 대답을 해. 세종 성종께서 대성이라 하더라도 이 소격서를 협파하지 않으신 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야야 진짜. 사약을 받을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꿋꿋한 대나무 같은 조광조. 소격서 문제는 세종 성종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조차도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조광조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왕들을 핑계로 소격서를 협파하지 않는다면 중종의 자손들은 중종을 핑계 삼아 협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구마구 찌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니 조광조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는 거 공부하면서 그냥 뭐 소격서 폐지. 맞아.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거면은 대단한 분이다 진짜. 아니 왕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밑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말하는 것마다 반박하는 조광조 같은 신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연산군의 피가 흐르나 봐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도발과 책동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아니 물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너무 그렇게 옳은 말만 하거나 지적을 하면 굉장히 중종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얘가 그만큼 권력을 쥐어줬더니 이렇게 나한테 나오나? 약간 두렵기도 하고 뭐 막 그런 느낌들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개혁 정책 주장 때문에 물과 물고기 같았던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질현, 어질량,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뽑는 과목이라는 의미죠. 과거 시험 제도는 문장이 뛰어나거나 유교 경전을 잘 암기한 사람을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량과를 통해서 인품과 도덕성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요? 어딘지? 자, 그런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걸까?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궁궐 뜰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을 시행하신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책이란 왕의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포부를 서술하는 방식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임용할 만한 인품 좋은 사람을 천거, 즉 추천을 통해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받은 이들을 궁궐로 불러가지고 학식과 기계를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해 본 이후에 최종 선발하자는 겁니다. 약간 요즘에 구술 면접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나운서 때도 여러 번 구술 면접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 말 들어보면은 얘가 막 정확한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평소 이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공감해요. 제가 원래 경찰특공대를 보려고 예, 군대 좀 그런 데 갔다 나오고 실기만 해서 합격이었는데 2005년도 제가 딱 시험 보려 했는데 필기가 생겨가지고 체력이나 이건 자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필기가 생겨가지고 저는 포기. 이게 바로 도현 씨를 위한 제도예요. 예. 비록 시험에는 약하지만 예. 몸, 체력, 정신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야죠. 이게 현량과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현량과입니다. 오,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중종도 이 현량과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세상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세종대왕께서 이루셨던 태평성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 것이야. 그렇게 총 120명의 인물이 천거됐고요. 그중에 28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많다. 그런데 제발 내가 불안해요. 여기서 중종의 심기를 건드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좋다 했잖아요. 좋다 했잖아요. 네, 현량가 때문에 중종의 심경이 변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사실 이 28명의 합격자를 잘 보면 조광조와 친분이 있거나 또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야, 이게 변한다니까. 뭐 예를 들면 조광조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성리학 지식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김식이 현량과 장원으로 선발이 돼요. 그리고 조광조와 가깝게 지냈던 당시 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아들이 모두 현량과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낙점을 해서 뽑기는 했지만 결국은 현량과가 조광조 세력을 더 확대시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조광조 입장에서 진짜 그동안 내가 주위 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현량과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론은 결정은 중종이 하겠지만 아니 큰일 날 사람이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할 결정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과거라고 하는 형태로 치러졌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딱 한 번 시행이 됩니다. 조선 역사 전체에서 추천해서 뽑는 시험은 딱 한 번 시행이 되고요. 폐해가 많았나 봐요. 어쨌건 이 조광조는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뭐 개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이 현량과를 시행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광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현량과가 중종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된 겁니다. 중종은 최초로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면 또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반정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두렵고 무섭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때 중종의 이 불안한 속내와 달리 조광조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드렸으니까 잘 고르시겠다. 좋아하시겠지? 네, 야. 보세요. 소격서 혁파에 이어서 현량과 실시까지 뭐 과정과 결과야 어쨌든 모두 중종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직한 조광조는 자신에 대한 이 중종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시구나 라고 믿었겠죠. 다음 해야 될 게 원하는 대로 뭐지? 다 됐어요. 그렇죠. 다음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량과를 실시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1519년 10월 25일 조광조는 중종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고 맙니다. 이는 영혼이라 병인년의 단정을 부인하고 종당에는 내 보위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자는 것이야. 바로 위훈삭제. 오, 이것도 시험에 들어보셨죠? 공부했습니다. 예. 진짜 들어보셨죠? 딱 나오는 세 가지. 자, 이 위훈삭제 뭡니까? 그러니까 가짜로 받은 그런 훈장을 그러니까 삭제해버리자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훈삭제란 거짓된 공문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는 왜 갑자기 위훈삭제를 추진하자고 했을까요? 자, 먼저 중종 반정으로 공신에 책봉된 이들의 수는요 무려 117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반정 공신의 친인척과 뇌물을 주고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는 건 물론이고요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는 등 정말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런 가짜 공신들의 공은 삭제하고 그들의 토지와 노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가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있었어요. 그럼 왕을 건드리는 게 아니지. 너무 제대로 된 조광조는 거잖아요. 틀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전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중종 반정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해주고 한 거면 그것만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사고 팔았다 했잖아요. 그게 가짜들 거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냥 조광조를 싫어하시는 분 같은데? 계속 쳐다보게 돼요. 네,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근데 저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와. 위훈삭제는 중종 심경 변화의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량과가 이거랑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현량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이야말로 조정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사 이런 공신들 가운데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자기가 국왕에 오른 이제 자신의 정통성과 직결된 것이 이제 공신책봉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건드린 것은 중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조광조를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이 조광조 세력이 위헌 삭제를 주장했을 때 중종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공이라도 이미 공을 정하고서 뒤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 언제 또 공이 있는지 없는지 오래전 일을 어떻게 따지냐고요. 맞아요. 그러나 조광조가 누굽니까? 가야죠. 포기가 없는 남자.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지닌 이 대쪽가선 유학자 조광조 아닙니까? 1519년 10월 25일 조광조의 위헌 삭제 발언을 시작으로 제2의 소격서 사태가 벌어집니다. 7번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공신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에 여러 번 아뢰다.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임금이 대간을 취직하게 했으나 또 사직하였다. 근데 중종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한 번을 양보를 안 하네요. 야, 근데 대박인 게 이틀 안에 지금 저걸 다 했어요. 징하네. 저분 그 결혼하고 자식들은 있어요? 궁금해, 진짜 궁금해. 이게 왜냐면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 제발 좀. 아니 또 조용히 좀 삽시다 이러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해도 우리 집 자식들 제발. 자, 그렇게 조광조는요 뜻을 함께하는 사림들과 또다시 매일같이 중종 찾아가서 위헌 삭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록을 철폐하지 않으실 때 16일 동안 조광조 세력은 끊임없이 중종을 압박했고요. 중종은 윤허할 수 없다, 윤허할 수 없다 질리도록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519년 11월 11일 조광조 세력의 압박에 막 지칠 대로 지친 이 중종이 위헌 삭제 추진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와, 근데 대단. 손석희 교수님, 근데 중종 입장에서는 안 돼 하고 끝까지 버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결국은 위헌 삭제를 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보면 조정 신료들 중에서 상당수가 조광조 세력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헌 삭제에 대해서 이제 부동성 발언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종은 안 된다를 이제 거듭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의 어떤 그 압박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와, 그럼 조광조가 지금 엄청 세져 있는 거네요. 권력이 너무 세 지금 세력이.